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중국 신화 전설 속에 나타난 인간의 위치,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대 구전시가, 민담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세계문학 전집에 왜 이런 책이 들어가 있을까?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16에서 17권 중국 신화 전설 1, 2권을 2주에 걸쳐서 읽고 왔습니다. 네, 2주 동안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1년에 2번도 잘 안 가는데요. 생각보다 짧게 잘라주셨습니다. 제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A세트 박스를 정리할 때 눈에 딱 띄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중국 신화 전설이 왜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있지? 그리고 중국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저쪽 그리스 로마보다는 가까운데도 중국 신화 전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 순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왔구나 했습니다. 중국의 신화 전설을 읽게 될 줄이야. 챌린지가 아니었다면 죽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어볼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혹시 또 공부하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공부는 공부였습니다. 제가 이쪽에 워낙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말이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변신 이야기보다는 훨씬 술술 읽혔다는 거예요. 왜 술술 읽을 수 있었는지 도쿠 리뷰를 들어보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이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있거든요. 그건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이련은 고려시대 사람이잖아요. 저는 위엔커라는 사람도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1916년 중국 사천성 성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원래 중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논문 지도 교수였던 쉬소우창을 따라 대만으로 가서 편역관 일을 하며 신화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가 팔순 때 신화 연구 50년을 함께 축하한 걸 보면 30살부터 신화 연구를 시작했나 봅니다. 참고로 그의 졸업 논문이 중국 소설 명저 사종 연구였어요. 한때는 작가협회 사천분회에서 문학 창작에 종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시 신화 연구에 몰두했대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저서들을 보면 위엔커가 자신의 적성을 일찍 파악한 게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엔커는 일평생을 자료조사와 정리, 연구에 바친 학자였습니다. 주요 저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고대 신화만을 정리한 저서가 1950년에 나온 그의 첫 저서였습니다. 1984년에 나온 이 책은 중국 고대 신화에서 하나라 이후의 전설이 보강된 책이라고 합니다. 이 권은 아예 주진편으로만 되어 있죠. 1984년에 나온 산해경 교주는 위엔커에게 사천성 철학사회과학 연구성과 1등상을 안겨준 저서이고요. 이후로 위엔커가 중국 학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엔커는 1984년 중국 신화학회를 설립하고 그 학회의 주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1982년에는 신화 관련 논문을 모아 신화 논문집을 출판했고요. 바로 이거, 사전 작업. 위엔커는 중국 신화 사전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1985년 중국 신화전설 사전을 내놓게 되었죠. 이 사전에는 중국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인명, 지명, 동식물명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자료가 되었겠죠. 중국에는 한족 외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이 사전에 소수민족 신화 부분을 보강해서 만든 것이 1998년에 나온 중국 신화 대사전입니다. 그 밖에도 중국 신화사, 중국 신화 통론, 원가 신화론집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의 신화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1988년에 나온 중국 신화사고요. 원가 신화론집은 위엔커 탄생 8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저서입니다. 중국 신화 연구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위엔커는 2001년 8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먼저 이 책은 신화적 존재 삼황오제부터 시작해서 하, 은, 주,
춘추 전국시대와 진나라 시황제 얘기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돼요. 개벽편은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고 황현편은 황제와 염제 이야기인데 특히 황제가 염제 후손 치우와 전쟁한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황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황제가 아니고요. 신화 속의 한 인물입니다. 진시황 때부터 쓰기 시작한 황제라는 말은 삼황오제에서 황제라는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요순편은 오제에 들어가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이야기인데요. 둘 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죠. 예우편은 요임금 때 사람 예와 하나라를 시작한 우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치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얘기가 중심적으로 나와요. 하은편은 본격적인 은나라 이야기 그리고 은을 멸망시킨 주의 무왕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권은 통째로 주진편인데요. 주나라를 거쳐 공자, 노자, 묵자 등 제자 백가가 나왔던 춘추 전국시대를 지나 최초의 통일제국을 세운 시황제 얘기까지를 다룹니다. 진시황제가 만리장성, 아방궁, 진시황릉을 만든 얘기 딱 거기까지 나와요. 전체 구성이 파악되시죠? 중국의 정식 역사로 인정받기 시작한 시대는 갑골 문자가 나온 은나라부터잖아요. 원래 국호는 상나라였고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자신들의 역사를 태고적 세상의 시작까지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에 대한 궁금함이죠. 하지만 그때 이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백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상상으로 채워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앵커는 구전되는 이야기들과 자료들을 모아서 나름의 계보를 만들고 서사 구조를 잡아 이 책을 썼습니다. 산해경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관련된 성경과 그리스 신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라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고 상상에 기반한 것에 이야기가 또 덧붙여지고 변형되고 섞여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저자는 이런 설도 있다, 저런 설도 있다 하면서 여러 설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저자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가미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술술 읽었다는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이었어요. 여기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지만 기억할 필요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자는 또 구성에 있어서도 수도 없이 삼천포로 빠졌다 돌아오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령 짐승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 얘기를 하다가 비슷한 전설을 시대별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삼국시대 때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당나라 때는 이런 사람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런 식이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초반에 그걸 파악하고 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술술 읽혔어요. 저는 블로그에 인물 관계도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중국 신화에서 말하는 삼황오제가 누구인지 이 책만 보아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공부를 곁들여서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댓글에 고정시켜 놓은 블로그 주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나라부터는 역사로 인정된다고 하나 이 책의 특징은 어디까지가 신화이고 전설이고 역사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진편 끝까지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기괴한 모습을 한 존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를 괴물이라고 하죠. 눈이 하나나 세 개라든지 팔다리가 하나씩밖에 없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변형입니다. 사람의 모습과 동물의 모습, 동물의 모습과 동물의 모습이 마구 섞여 있어요. 하반신이 뱀이나 물고기나 새인 존재, 좀 여러 번 나오고요. 머리는 소, 몸은 호랑이, 입은 돼지,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섞여 있는 존재도 많습니다. 사람 머리만 9개 달린 존재도 있어요. 많이 기괴합니다. 이 표지에 나온 동물은 초어라고 하는데요. 잉어의 몸에 닭의 발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물을 먹으면 각종 종양을 없앨 수 있다고 하네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변신의 모티브를 봤었잖아요. 중국 신화 전설에도 그런 모티브가 많이 나옵니다. 반고라는 신이 죽을 때 그의 몸 각 부분이 여러 자연진물로 바뀌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중국 신화에서는 신도 죽더라고요. 그리고 죽지 않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신선이 되려고 하거나 장생불사약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신화에서는 신들이 사는 하늘을 어딘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얘기합니다. 9층으로 되어 있다는데요. 하늘 사다리가 되는 어떤 산이나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중국 신화 전설 속에 나타난 인간의 위치,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들을 보면 인간 생명의 존엄함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툭하면 사람을 죽이고 툭하면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아니,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뛰어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온갖 기괴한 형상의 존재들 앞에서도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죠. 그런데 여기에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의 불굴의 소망도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강력한 왕, 포악한 왕 앞에서 민중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지만 그 왕은 누가 처단하는가? 천재지변이나 기이한 존재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의 의식이 깔려 있거든요. 무고한 피를 흘리면 어떤 힘에 의해서든 복수를 당하게 되고 왕이 덕이 없으니까 명검도 스스로 주인을 찾아 도망가더라고요. 중국 신화에서는 신도 죽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돌을 닦아 영생불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야기를 만들고 전한 사람들의 소망이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신화하면 여러 문화권에 나타난 신화들을 비교 연구한 것들이 많죠. 저는 당연히 그 정도로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신의 얘기는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인데 그 신화들과 비교했을 때 금방 딱 포착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먼저 태초의 상태를 혼돈, 카오스의 상태로 보는 것 다 똑같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데우칼리온과 피라, 중국 신화에서는 복희와 여와 부부 얘기로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조물주가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요. 중국 신화에서는 여와가 황토에 물을 섞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신을 닮았다는 면도 같아요. 동물 중에서는 특히 뱀이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있는가?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물론 흥미로운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 우공이산 같이 친숙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은나라의 탕왕 이야기라든지 베가의 검은고 소리를 제대로 들었던 종자기 이야기,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명장들의 이야기 등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내용보다도 이 책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구전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이런 서사적 계보를 만든 위앵커의 작업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어머니께 배웠던 노래를 제 아이가 어디선가 듣고 흥얼거리고 있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고대 구전시가, 민담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힘이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퍼져 있는 그것들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서서히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이 책에서 사실성을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책이 어떤 인사이트, 영감, 고민거리, 깨달음 혹은 유용한 지식을 주었는지 아니면 매우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는지 어떤 식으로든 놀라움과 신선함을 주었는가로 판단할 텐데요.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공자가 이상향으로 삼았다는 요순시대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요임금과 순임금은 삼왕오제에서 오제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물론 신화 속 인물들로 알려져 있죠. 그중 요임금, 정말 이런 왕이 있었을까요? 요임금은 얼마나 근검하고 소박했는지 왕인데도 초가집에 살고 흙으로 빚은 공기에 야채죽과 거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옷도 거친 마옷을 입었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다고 해요. 나라 안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의 배를 골게 하는구나.
헐벗은 이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옷을 입혀주지 못하였구나. 심지어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였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책임감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요임금이 다스릴 때 나라에 오랜 가뭄과 홍수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왕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뒤를 이은 순임금은 요임금의 아들이 아닙니다.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워낙 망난이어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요임금이 얻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순임금은 요임금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국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멀리 제후로 보내놓는 뒷수습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죠. 잔악 무도했던 왕들 중에 보석 같던 왕, 요임금이 원픽 인물입니다. 이 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세계문학 전집에 왜 이런 책이 들어가 있을까?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은 역사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위앵커가 틀을 잡았지만 위앵커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닌 거죠. 이 책에서 연도라든지 정확한 시기, 쓸모있는 지식을 알아내려는 사람이 있다면 별로 소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호제가 누군지, 춘추 5패, 전국 칠웅이 어떤 나라들이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절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나라는 봉건제도가 유명하죠? 그런 거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문학성을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이야기의 힘,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소망을 엿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는 사마천의 사기열전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4권에 걸쳐서요. 사기열전은 사기의 한 부분인데 열전, 즉 인물들의 전기 형식으로 된 글이죠. 거기서도 아마 역사가 아닌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400권까지 전집을 소장하고 있는데 사기열전은 407에서 410권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1권 목차를 보니까 백의, 오자서, 소진, 장이 등 이 책에서 나왔던 인물들의 이름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 책을 읽을 때는 이 책도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읽을 책은 이 책,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입니다. 네, 발자크는 사실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작가죠. 인물의 개별적인 성격을 잘 창조하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청소년용으로 읽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읽으면서 리얼리즘의 정수를 느껴보고 오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